안녕하세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한입니다. 오늘은 6월 모평 실제점 결과를 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6월 모평 실제점 결과가 나온 후에 결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해마다 대입 전략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6월 모평 결과 분석 및 2020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그리고 2부에서는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님께서 6월 모평 이후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에서는 제가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2020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항상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시험이 어렵다, 쉬웠다, 나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이라는 것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 가지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쉽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유리한 건 아니고요.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불리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을 대비한 예비 모의고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6월 모평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입 준비 전략은 수시 정시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판단 내려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험생의 감소입니다. 아마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21학년도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감소 인원이 약 5만 6천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즉 2020학년도에도 2019학년 대비해서 약 6만 9천 명이 감소했는데 2019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까지 합치게 되면 약 12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4년제 대학교 모집 정원은 2019학년도에 비교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6만 명 이상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수시 모집이라든가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합격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다소 예년에 비해서 2019학년도에 비해서 낮아진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학생 수가 약 5만 명 이상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 입시 결과보다는 좀 더 성적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지원한 경우들이 많은데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는 작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6월 모의평가 응시인원 분석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응시자 수는 작년 6월 모평 대비 약 5만 5,652명이 감소했고요. 작년 수능 대비해서는 약 8만 9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모평만 비교해 본다면은 작년과 올해 비교해 봤을 때 6월 모평 비교해 보게 되면 약 5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감소한 인원과 합치면은 거의 한 10만 이상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학생은 작년 모평 대비 재학생만 따로 분류해 봤을 때는 5만 7천 명, 5만 약 8천 명 정도가 감소한 상태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모평 대비 약 1만 3천 명 정도가 감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졸업생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6월 모평 응시 인원 수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율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재학생 같은 경우가 6월 모평과 작년 6월 모평과 올해 2021학년도 6월 모평을 비교해 보시면은 재학생이 전체 응시 비율이 작년도가 85.2%, 올해가 약 85.9%로 재학생 비율만 따진다면 인원수는 줄었지만 전체 응시생 비율로 재학생 비율을 따지게 되면 소폭 증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생 같은 경우가 작년 6월 모의평가 때에 14.8%, 올해는 14.1%로 다소 좀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능을 비교해 봤을 때 수능에서는 졸업생 비율이 28.3% 작년도예요. 28.3%, 작년도 수능 재학생이 71.7%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 달 모의평가에서는 졸업생 비율이 14.1%로 좀 낮긴 했지만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에 전념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면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 준비가 소홀한 학생이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수시 모집 합격을 더 지원을 많이 해서 합격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재학생 수능 응시
비율이 조금 더 작년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이제 예상을 해보건데 수능이 재학생보다는 졸업생한테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일부 이제 교육감님들께서는 수능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쉽게 출제해서 재학생들한테 불리하지 않겠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난이도 조절이라는 것이 쉽게 되진 않죠. 여태까지 뭐 해마다 보게 되면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난이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해마다 난이도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학생이 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비율이 작년보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낸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쉬워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난이도의 조절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수능 준비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마다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수능 준비를 더 훨씬 더 예전에도 오래 해왔었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동안은 대부분이 내신 성적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을 챙기느라고 이제 수능 준비를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단순히 코로나19로 학교를 못 갔으니까 수능 준비가 소홀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6월 모의평가 결과로 봤을 때 평가원에서 발표한 상태로 봤을 때에는 재학생과 재수생의 성적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수시 모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수능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기말고사 끝나고부터는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영역별 평균입니다. 올해 문제가 쉬웠냐 어려웠냐를 평가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잣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잣대가 등급 기준이죠. 1등급의 등급 컷이 원점수 봤을 때 작년보다 올랐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문제 올라갔으면은 문제가 쉬웠다. 작년보다 원점수 등급 컷이 내려갔으면은 문제가 쉬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등급 컷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고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점이 문제가 쉬웠을 경우에는 최고점이 전년도보다 낮아지고요. 문제가 아주 어려웠을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최고점이 올라가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최고점이 높으면은 문제가 어렵구나. 최고점이 낮아졌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졌으면 문제가 쉬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점수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이 이제 모평이라든가 수능 시험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제 추정치로 봤을 때 평균을 비교해서 평균이 전년도보다 낮아졌으면 문제가 조금 어려웠구나. 평균이 조금 올라갔으면 전년보다 쉬웠구나라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먼저 평균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모의평가가 약 평균이 추정치가 55.1점, 그리고 수능이 59.6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이제 6월 모의평가, 여러분이 본 모의평가는 약 56.2점을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요. 따라서 국어 영역만 봤을 때에는 작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쉽게, 점수가 한 1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2020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작년 수능이 59.6점,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가 56.2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국어가 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어야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 6월 모평, 그리고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학 가형 6월 모의평가 평균 추정해본 추정치가 55.6점, 그리고 수능이 58.5점, 그리고 올해 6월 모평이 55.2점으로 상당히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 뚜껑 열어봤을 때에도 최고점을 비교해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최고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모의평가가 43점, 그리고 수능이 43.3점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올해 6월 모의평가는 44.4점. 그래서 작년 6월 모의평가 비교해 봤을 때는 다소 쉽게, 한 1점 정도 쉽게 출제가 되었고,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어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 정도, 그리고 수학 가형은 조금 어렵게, 그리고 수학 나형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탐구 영역 부분입니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 탐구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표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죠. 그래서 작년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생활과 윤리가 26.8점, 수능이 31.3점,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올해가 27.5점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쉬웠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실제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성적 분포를 보길 경우는 수학이 조금 이제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약간 점수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낮아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를 살펴보게 되면요. 사회문화가 6월 모평이 작년도가 22.7점, 그리고 수능이 27.6점, 올해 6월 모평이 28.6점으로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활과 윤리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고, 그리고 사회문화는 작년도보다 약간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이제 한국지리죠. 작년 6월 모의평가가 27.5점, 그리고 수능이 27.8점, 그리고 6월 모평이 25.6점으로 다소 이제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탐구입니다. 과학탐구 과목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지구과학 1이죠. 지구과학 1을 보면 6월 모의평가가 22.5점, 그리고 수능이 24.5점,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가 21.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보여서 지구과학이 상당히 조금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과탐에서 성적대의 분포를 보게 되면 수학, 가형이 어려웠고, 그리고 과탐이 조금 어렵게, 지구과학 1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서부터 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원점수 가치점 했을 때 점수가 좀 작년도에 비해서 총점이 좀 하락을 했고요. 올해는 표준 점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실제적 결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점수가 높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생명과학 1 같은 경우 작년도 모평이 24.4점, 수능이 28.2점, 그리고 작년도 올해 모의평가가 26.8점으로 작년 수능보다도 다소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 화학도 보게 되면 화학원도 작년 수능이 30.7, 올해 6월 모평이 27.9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과학탐구,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과목, 그리고 수학, 가형이 어렵게 출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조금 시험 끝나고 나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6월 문과 최고점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을 보게 되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가 2020학년도 6월이 144점, 최고점이 144점이었고요. 그리고 만점자가 0.01%였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만점이 139점, 그리고 만점자가 0.32%로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형을 봤을 때 가형은 최고점이 작년도 6월이 140점, 만점자가 0.28%, 그리고 올해는 143점, 만점자가 0.21%로 작년보다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형 같은 경우 최고점이 145점, 작년 6월이 145점, 만점자가 0.69%, 좀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140점, 작년보다 더 쉽게 출제되었죠. 그리고 만점자가 1.21%로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1등급 비율이 작년도 6월이 7.76%, 그리고 올해는 8.73% 정도 나타났고요. 2등급은 13.01%, 올해 6월 평가는 모의평가는 12.1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점자 비율로만 따진다면, 1등급 비율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올해 6월 모의평가가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6월 모의평가 영역별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보시게 되면 영역별 표준점수로 된 등급 구분 점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해마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이제 최고점에서 1등급까지 점수 차이는 좀 벌어질 수가 있지만 1등급 내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로 점수를 변환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등급 비율을 보게 되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가 132점이었고요. 비율이 4.41% 정도. 그러니까 비교적 난이도가 잘 조절됐다. 그리고 2등급이 6.89%. 그래서 둘 다 비교해 보면 약 11점
11.1% 정도가 11.3% 정도가 2등급에서 끊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32점, 2등급이 125점 정도, 그리고 비율로 보게 되면 수학 가형에서 1등급 비율이 5%,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4%까지인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등급 비율 보통 4%대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국어 1등급이 4.41%고요. 수학 나형이 1등급이 4.54%죠. 근데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수학 같은 경우가 5%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최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출제가 돼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를 못 맞췄고, 그리고 1등급 수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다른 문제들은 조금 다소 쉽게 출제돼서 1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65점, 2등급이 63점, 그리고 1등급 비율을 보게 되면 생활과 윤리가 7.8%, 그리고 2등급이 5.97%, 1등급이 7.8%니까 상당히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1등급 등급 구분 점수도 65점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한국지리 과목을 보게 되면 1등급이 68점, 그리고 만점자가 1등급 비율이 6.15%, 그러니까 4%가 넘어갔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조금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과목을 보게 되면은 1등급이 66점, 그리고 사회문화는 4.21점, 2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1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지구과학 1이 68점, 그리고 1등급 비율이 5.12%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생명과학 1, 1등급 구분 점수가 67점, 그리고 비율은 4.36%가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과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상 외로 많이 비율이 높은데요. 1등급이 66점인데 1등급 비율이 7.45%로 상당히 높게, 다른 과목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하나인 생명과학 2를 보게 되면은 1등급 구분 점수가 78점, 1등급 비율이 7.14%로 나타나서 다른 과목 이제 물리 2나 화학 2, 지구과학 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등급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등급 학생들이 다른 과목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수능 최저학력기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등급 구분 점수라든가 등급 1등급, 2등급 학생 숫자 비율을 보게 되면 이 등급이 6월 모평과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름방학까지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시 때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국어나 수학, 영어 때문에 학생들이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탐구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망치거나 또 탐구 과목을 망쳐서 학생들이 속상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 자연계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탐구 과목을 소홀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름방학 때까지는 철저히 잘 챙기는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모의평가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 점수입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영역 대비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표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 공개되는 자료들은 아닙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점수에서 예를 들면 400점 있는 학생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400점 있는 학생이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비교해 되면은 국어가 134, 수학이 133, 탐구, 사회탐구 두 과목 했을 때 133 합산했을 때요. 그래서 총 400점 맞았는데 이 400점대 있는 학생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어는 134점, 수학은 133점, 탐구 두 과목 합산했을 때 133점이 나와야 내가 영역별 유불리를 대학에서 반영할 때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점수가 134점인데 평균 점수 134점인데 내가 400점을 맞았지만 국어 시험을 망쳐서 131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과 계열에서 인문 계열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랑 경쟁해야 될 400점대에 있는 나라 점수가 또 같은 학생에 비해서 국어 점수가 반영 비율이 높은데 국어 점수가 3점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라고 지금 표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 점수에 비했을 때 내가 점수가 국어가 400점인데 총점이 400점인데 134점이 평균인데 내가 뭐 129점, 130점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대학에 정시로 지원했을 경우 국어 때문에 내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좀 더 투자해야 될 과목은 국어 과목, 즉 표준 점수가 낮은 국어 과목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평균 점수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100분위로도 봐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보시고 이제 이게 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고 상담하실 때 찾아오시면 일대 컨설팅 하실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이 점수 구간대에 있을 때 평균 점수가 내가 좀 낮다 혹은 100분위가 뭐 이 표를 보지 않더라도 봤을 때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100분위가 제일 낮은 과목이 있다. 그럼 그 낮은 과목이 가장 내가 불리한 과목이다라고 보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6월 모의평가 성적에 대한 분석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지금 이제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비교과 활동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5월 달에 학교를 등교를 했기 때문에 비교과를 챙기기 상당히 불리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좀 챙기기 어렵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3학년 성적은 3학년 1학기 때 학교생활 기록부는 아무래도 교과 성적 혹은 교과 발달 특기사항, 즉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를 최대한 잘 봐서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 정시 실현 가능한 목표 대학을 설정하자. 즉 이제 눈높이에 맞춘 대학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비해서 이제 자기 희망 대학이죠. 대부분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은 내 성적보다 대부분 높은 대학들인데 내 성적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이 대학을 가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내 성적이 그 목표한 대학의 성적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대학에 진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만 고집한다 그러면은 거의 재수의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 특히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2학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내가 희망하는 대학, 목표한 대학의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합격자의 내신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내신 성적이 크게 딱 떨어지진 않죠. 범위가 상당히 넓죠. 3등급도 3등급인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A란 2등급이 있는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러면은 일단 대학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안에는 대부분 이제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학생들이 희망한 모든 대학,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사고나 특목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도 종종 붙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도 고려를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딘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수시 모집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 즉 6월 모의평가라든가 올해 고3 올라와서 처음 봤던 5월 달에 시험 봤던 학력평가 성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7월 달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달 모의평가 이 성적을 고려를 해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판단 내려서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혹은 저희 센터로 오셔서 상담하신 후에
그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수시 모집을 어느까지 정할 것인가. 즉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시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시 모집에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마지막 6장의 수시 모집 카드가 있는데 6장에서 마지막으로 쓸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인지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그 모의고사 성적대를 가지고 판단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판단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도 시급하다. 서류 및 자기소개서를 점검하자. 이 부분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학이 늦어졌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상당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등교하자마자 그 다음날 모의고사 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봤죠. 중간고사 끝나고 모의평가 받고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또 학력평가 9월 달에 모의평가.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기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이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날 때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를 잘 챙겨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서류라는 것은 뭐 그 특별한 게 없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추천서는 이제 안 받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이죠. 그러면은 학교생활 틈틈이 시간 날 때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꼼꼼히 잘 읽어보고 몇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사항이 뭔가 특히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따라서 질문 항목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게끔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 올해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자기소개서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생님과 보여드리고 어떤 부분을 첨가하고 어떤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를 좀 꼼꼼히 잘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 인원이 상당수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많은 대학이 한 20여 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을 대비하면서 수능 준비도 같이 최저학력 기준을 같이 맞춰야 되겠고 또 하나는 논술 준비를 할 때에는 대학별 출제 경향을 확실히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학별 논술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해마다 실시하는 이제 올해도 이제 많이 실시하고 있죠. 좀 늦긴 했지만 모의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모의 논술 문제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전년도, 예년도의 논술 기출 문제들 그리고 올해, 작년, 재작년치에 이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 즉 논술, 면접, 적성고사 이런 시험들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해내는 자료입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에 보게 되면 출제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논술 유형 그리고 논술에 대한 해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출제한 교과서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모의 논술 문제 그리고 예전에 있던 논술 기출 문제 이 세 가지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출제 경향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짧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2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여름방학인데 예년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리고 수능 준비에 있어서 부족한 영역을 공부하는 그런 시기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올해 그 시기가 짧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영역별 학습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아껴야 되는 거죠. 너무 너프하게 하지 말고 딱딱딱딱 시간을 조절을 해서 타임별로 일자별로 시간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 부족한 영역을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상당히 올해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모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화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내가 정시에 지원할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대학을 수시 모집에서 데드라인 정도로 어디를 삼을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게 되면 표를 보게 되면 오른쪽 중간에 보게 되면 기타 참고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제 학력평가 성적표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국어 이제 인문계표 성적표입니다. 국어 플러스 수학 플러스 사탐 있다 그러면은 100분위가 94.11이 나왔죠. 그러면 이 94.11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 사회 탐구를 모두 시험 본 학생이 인원수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16만 9,756명이죠. 약 17만 명인데 국어, 수학, 사탐을 모두 시험 본 학생이 17만 명인데 그 17만 명의 학생을 100점화 했을 때 내가 94점에 해당되는 점수다. 그러면은 상위 약 6%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상위 6% 정도 되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저런 기타 기초 자료를 활용해서 수시 모집에 어느 대학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꼭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하는 대학들,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들에서 그 전형들,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요약 정리를 해서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20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 지원 성향 분석하고 입시 결과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많이 지원하게 될 텐데 이 주요 대학들이 이제 6번 복수 지원 기회가 있는데 어느 쪽의 대학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시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와 올해 이제 성적을 비교해 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학년도 수시 모집 중복 지원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먼저 첫 페이지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 세 개의 대학이 있고요.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이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번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6번 지원 기회 중에서 가장 많은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누구냐 봤더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순위로 인문계열은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연대, 한양대 순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표를 봤을 때 중대, 시립대, 경희대, 외대 정도 봤으면은 학교 수준에 따라서 봤을 때 성적대로 합격한 학생들 예년도 성적대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 인문계 쪽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적대가 낮은 좀 안정 지원 쪽에 있는 추세가 좀 많았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자연계열을 보게 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 1순위가 서울대, 2순위가 경희대, 3순위가 연세대, 중대, 성균관대 쪽으로 났습니다. 그럼 상당수 1순위에 많은 학생들이 중복 지원하는 대학이 제일 많은 서울대 같은 경우, 즉 고려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서울대에 지원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 성적이 서울대에 지원할 정도 성적이 아닌데 조금 모자른데 내가 비교과가 뛰어나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서울대 지원권자가 고대에서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서울대는 인문계열은 고려대, 시립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연세대 순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요. 모의 지원을 했고요. 자연계열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순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실제 원서 접수에서 나온 자료들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UA닷컴에 들어와서 모의 지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 결과는 수시 실제 지원 경향하고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원하는 패턴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연구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한국외대, 이대, 고려대, 중대, 경희대, 자연계열은 고려대, 중대, 서울대, 경희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대학을 보게 되면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자연계열은 경희대, 건국대, 인하대, 중앙대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서강대에 지원한 학생들 패턴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은 약간 하향 및 소신 지원 쪽이 많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안정 지원하는 서강대엔 소신 지원하고 다른 대학에 조금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은 한국외대,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자연계열은 경희대, 인하대, 서울과기대, 건국대, 중앙대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결과 지원 패턴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대학들은 약간 소신 및 안정 지원 쪽으로, 즉 서울시립대에는 소신 지원을 하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나머지 다른 대학이 6군데 쓸 때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 지원 좀 약간 낮춰서 지원하는 경향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외대 순으로, 자연계열은 경희대, 고려대, 건대, 중앙대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대 같은 경우에 다소 소신 및 안정 지원 쪽에 좀 많고요. 자연계열은 조금 안정 지원하는 쪽, 성균관대에 소신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금 낮춰서 대학에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경희대학교,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중앙대, 자연계열은 경희대, 인하대, 과기대, 동국대. 즉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나 동국대학교, 맨 오른쪽에 있는 동국대학교를 보게 되면은 지원하는 대학의 패턴 수준이 비슷합니다. 즉 건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하지만 최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걸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위권 대학과,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과들과 비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 인기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에 속해 있는 대학들, 점수가 좀 높은 대학들과 학과들이 겹쳐져 있지만 낮은 대학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건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복 지원이 그 대학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에 반복해서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대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 경희대, 국민대, 자연계열은 경희대, 인하대, 과기대, 동국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동국대 인문계열은 건대, 경희대, 외대, 자연계열은 인하대, 경희대, 건국대, 서울과기대. 좀 비슷하죠. 즉 이제 요 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상향이다, 소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대학, 자기가 지원한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있는 대학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경희대 인문계열은 건국대, 중앙대, 동국대, 외대, 자연계열은 건국대, 인하대, 동국대, 과기대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패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더 여기 이제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는 한국외대, 중앙대, 숙명여대, 연세대, 자연계열은 인하대, 동국대, 국민대, 경희대, 부산대 이런 순으로 지원을 했고요. 봤을 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대 지원한 학생들이 이대는 소신 지원하지만 나머지 대학은 약간 안정지원 쪽으로 지원했고 자연계열은 또 마찬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은 한국외대,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 자연계열은 인하대, 경희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즉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소신 지원하는 대학이 조금 많아졌고요. 소신 및 약간 다소 안정. 그리고 자연계열은 조금 중대는 소신 지원하고 나머지 다른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패턴은 약간 안정 지원하는 추세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은 한국외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건대, 자연계열은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인하대.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모두 다 한양대는 소신 지원했고 나머지에 지원하는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안정 지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 좀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죠. 국민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은 숭실대, 숙명여대, 가천대, 건대, 자연계열은 인하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숭실대. 즉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민대학교에 지원할 정도 수준에 있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에 인문자에 모두 다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소신지원이나 안정지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자에 모두 다 비슷한 대학에 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숭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인문은 국민대, 인하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자연계열은 인하대, 서울과기대, 국민대, 동국대 즉 비슷한 수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시 모집에서 이제 지원 패턴을 잠깐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성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성적은 저희가 수집한 자료고요.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보다 좀 높거나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수준이다.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가 그리고 실제 대학에 지원하길 경우에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자료를 근간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원이 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것들은 파란색은 2019학년도 그리고 빨간 색깔은 2020학년도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 내시 합격한 학생들 내시 성적의 분포가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다 순인데요. 가톨릭 대학부터 서울 과기대까지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2019학년도보다 2020학년도의 성적이 평균 성적이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평균 등급이 다소 높죠. 즉 이제 성적 분포가 좀 낮아졌다는 이해가 되겠죠. 등급이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아마 0.1등급에서 0.2등급 정도 수준까지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대학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집 인원이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6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 추천원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죠. 이제 워낙 이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니까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 비교했을 때 성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대학들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성적 차이가 0.1등급에서 0.2등급 정도가 다소 낮아진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잠깐 보시게 되면 이화여대 상위권 대학이죠.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화여대가 1.4등급에서 1.5등급 그리고 중앙대는 1.5등급에서 1.5등급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소 0.1등급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뽑는 대학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이 크게 아주 0.1등급 내외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경우 한 0.1등급에서 0.2등급 정도가 낮아진 경우가 있어서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5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보다는 올해 입시에 지원할 경우 합격자 등급선이 작년보다 다소 또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떨어진 분포 점수를 보게 되면 한 0.2 정도가 0.2등급 정도가 떨어졌는데 올해도 0.1에서 0.2등급 정도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 4개 교과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가톨릭대가 약 0.3등급 정도, 고려대가 0.1등급 정도, 그리고 과기대가 0.1등급 정도. 그래서 자연계열도 보시게 되면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도 0.2등급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숙명여대가 0.1등급 정도, 그리고 이화여대 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와 좀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자연계열도 보게 되면은 문과 쪽에 인문계열과 비슷하게 0.1등급에서 0.2등급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대학들과 또 높아진 대학들도 학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에 지원할 경우에는 작년도 성적을 고려했을 때 작년도 입시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약간 낮은 0.1등급에서 0.2등급 정도를 낮게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것도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편차가 크죠. 그리고 학생부 성적보다는 적성고사 성적에 의해서 합격이 좌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 자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올해 같은 경우 홍익대 세종캠퍼스는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 가톨릭대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소재 있는 대학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톨릭대, 광운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 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초반대, 이제 이게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고려한다면은 3등급 중반대까지도 합격자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중반까지도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비교해 작년 성적과 올해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약 0.1등급에서 0.2등급 정도의 교과 성적과 비슷하게 약간 하락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떨어진 정도 수준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문계열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학생부 교과 성적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성적만 본다면은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다소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 수재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등급 중반대까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인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인드 서류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비교과 영역이 조금 뛰어나고 좀 우수한 학생이라면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조금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전략도 한두 개 학교에서는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숙명여대, 숭실대, 연대 이런 대학들도 대체적으로 인문계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대학 정시 모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 성향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고려대학교인데 이거는 고려대학교 같은 이제 3개년을 같이 봤습니다. 2018, 2019, 2020 학년도 고려대학교는 이제 나군에 있죠. 그래서 가군과 다군에 지원한 학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 1순위는 서울대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3개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2순위에서는 서강대학교 변화가 없고요. 3순위도 경희대학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4순위에서는 시립대, 작년도에는 시립대학교, 재작년에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5순위는 성균관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대에 많이 지원 학생들은 서울대, 서강대 복수 지원이 상당히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대학이 경희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많지가 않죠. 홍익대, 중앙대 정도 있고요. 제주대가 이제 재작년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제주대가 올라오는 일은 이제 의예과가 이제 제주대가 다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연대, 재작년은 고려대, 3년 전에 2018학년도에는 고려대.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1, 2의 지원 순위에 보여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양대학교에 지원한 성적이 상당히 많고, 네 번째 대학은 이제 성균관대 쪽에 지원한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경희대학교가 상위 순위에 많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지원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이 지원했고요. 두 번째도 서강대.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와 거의 비슷한죠. 세 번째가 경희대, 네 번째가 4순위가 성균관대, 그리고 5순위가 한양대. 거의 해마다 동일한 지원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동일하게 계속 해마다 이런 지원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만약에 연대에 지원했다. 그러면 1순위가 서울대. 내 점수가 서울대 지원이 가능한 점수다. 그럼 서울대 소신 지원하고 연대에 다소 안정 지원한다면 학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중복 지원 학생들이 많이 비율이 많으니까 그런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가군, 나군이 있는데요. 가군은 이제 서울 캠퍼스고 나군은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죠. 이제 가군을 보게 되면 이제 1순위가 고려대학교, 재작년에는 한국외대, 2018학년도에는 고려대, 그리고 2순위에서는 연대, 고려대, 건국대, 3순위는 외대, 건대, 외대, 4순위는 건대, 연대, 연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순위가 약간 변동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경희대학교에 지원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고려대, 연대에 지원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3개년치를 보게 되면은 꼭 들어가 있죠. 따라서 즉 경희대 가군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는 안정 지원, 그리고 나군에서는 고려대, 연세대학교에 소신 지원하는 추세가 상당히 많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서강대학교 가군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가군은 1순위에는 고려대, 2순위는 연대, 3순위는 한양대, 경희대, 4순위는 성균관대, 5순위는 경희대, 한양대 순위입니다. 즉 서강대 가군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는 성적대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고려대학교라든가 연세대학교에 소신 지원을 하고 서강대학교에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추세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가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죠. 이제 가군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가군에 지원 학생들 상당수가 고려대, 연세대학교에 중복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즉 이것만 봤을 때
가군의 성균관대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군에는 고대 연대에 소신지원하고 가군에서는 안정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강대학교하고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군에 속해 있는데요. 나군에서 고려대 연대 쪽에 지원한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화여대도 서강대,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소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가군에서 이대에는 이제 안정 지원을 하고 나군에서는 소신 지원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을 보게 되면 3순위에 이제 숙명여대가 계속 들어가 있죠. 즉 여학생 같은 경우가 여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꺼려하는데 정시 모집에서는 이화여대에 지원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나군의 숙명여대를 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즉 그러면 숙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이대 복수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뭐 대학 단과대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가군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가군에서는 이제 고대 연대 쪽에 이제 복수 지원하는 경우, 즉 이제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수시 모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일부 학과들, 시립대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로 이제 계속 점수가 비슷한 대학들로 중복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소신이나 안전지원이라기보다는 이 대학까지 내가 꼭 가야겠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대는 이제 가나다를 다 모집을 하죠. 이제 나군 같은 경우를 이제 주력군을 보게 되면 가군의 서울시립대 그리고 경희대, 동국대, 2019학년에는 동국대 시립대 경희대, 2018학년에는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거의 비슷한 대학들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지원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건대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은 안정지원을 하고 가군에서 소신지원하는 대학들이 있고 일부는 소신지원하고 계속 이제 비슷한 대학에 소신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나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건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국대학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나군에서는 건대, 경희대, 건국대, 2순위에서는 숙명여대, 숭실대, 숙명여대, 3순위는 국민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대학에서 계속 지원하는 패턴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좀 이제 동국대나 건국대보다 정시 기준에 봤을 땐 점수가 조금 더 낮은 대학이죠. 여기부터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과 이제 지원하는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세종대에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세종대가 이제 점수상으로 봤을 때 분포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세종대보다 약간 국민대학 점수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대 가군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는 소신 지원하지만 나군에서는 세종대는 이제 약간 다소 안정권으로 지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건대, 숙명여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을 하지만 가군에서는 국민대에 안정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도 이제 국민대랑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가군의 숭실대학교가 이제 나군에서는 세종대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는 숙명여대 쪽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랑 비슷하게 일부는 이제 안정지원, 숭실대학교에 이제 소신지원 학생들은 일부는 세종대학교라든가 상명대학교에는 안정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에 이제 안정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숙명여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건국대학교에 이제 소신지원하는 이런 패턴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대학들, 주요 대학들의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이제 지원 성향을 패턴을 분석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가능 대학 점수 정시 모집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대학들이 정시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실제점이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 모의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에 모의평가 기준으로 표준 점수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대학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범위로 정해서 저희가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점수는 이제 국어, 수학, 사회, 이 인문계는 이 세 개 영역의 표준 점수 합산입니다. 탐구 영역은 두 개 과목을 다 합산을 했고요. 그래서 600점 만점으로 봤을 때에
세 개의 점수를 봤을 때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370점대부터 390점대까지 390점이 넘어가는 건 아마 간호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좀 낮아지니까 370점대부터 380점대까지 분포할 가능성이 많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88점부터 표준 점수 합이 388점부터 397점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02점에서 412점 정도까지.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가 굉장히 많죠. 이제 학과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운대 같은 경우는 379에서 395점 정도.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388점에서 399점 정도. 그리고 상명대가 367점에서 381점. 즉, 이 점수 상태 분포를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UA에서 이제 예측을 한 점수니까 이게 좀 확실하게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까지 지원권이 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소재 대학에 이제 마지막까지 지원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점수가 370점 이상은 돼야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많지 않죠. 그래서 400점부터 403점까지, 그리고 서울대가 410점에서 415점 정도까지, 그리고 서울여대가 367점에서 376점, 그리고 숙명여대가 383점에서 392점 정도 수준까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학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숭실대가 375에서 387, 그리고 이화여대가 396에서 404점, 그리고 한양대가 400점 정도, 그러니까 398점 정도부터 404점 정도까지, 그리고 홍익대가 387점에서 392점 정도. 좀 이것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로 서울 소재 있는 대학은 365점 이상, 즉 300점 안정권이라 간다 그러면 370점 이상 정도 되면은 서울 소재 있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은 최소한 400점 이상은 돼야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95점 이상 정도 보시게 되면은 서강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 보게 되면 거의 400점 가까이 되죠. 그 외의 대학들은 390점 이상이 돼야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대학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학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점수가 이제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정도고요. 영어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 성적은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려면 최소한 영어 성적은 2등급 이내에 들어야지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세 개 영역의 표준 점수 합이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의예과라든가 한의예과, 치의예과가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너무 끝에 점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점수는 제가 뺐습니다. 빼고 그 밑에 있는 점수까지만 했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의예과 빠진 점수죠. 357점부터 384점. 그냥 간호학과 점수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360점 중반대 정도까지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378점부터 404점. 404점은 아마 수의예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보다 점수가 조금 낮아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80점 중후반 정도까지 다군에 있기 때문에 한 380점 중후반 정도까지가 아마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83점부터 389점 정도, 그리고 광운대가 363점부터 368점, 상명대가 357점부터 368점 정도 수준까지. 즉 이걸로 봤을 때 서울 소재 대학 같은 경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50점 중반대 355점 이상이 돼야지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91점에서 394점이고요. 서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362점에서 378점, 서울대는 400점에서 412점 정도. 서울대 의예과하고 치의예과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 시립대 같은 경우는 381점에서 389점, 그리고 성균관대는 390점에서 400점. 여기도 서울 의예과는 빠진 상태고요. 성신여대가 365점에서 375점.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395점에서 406점. 그리고 이화여대도 388점에서 394점. 그리고 한양대가 389점에서 399점. 이 상태로 봤을 때 서울 소재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5점 이상. 그리고 그 위에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378점 이상, 370점 중반, 375점 이상,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390점 이상 정도가 돼야지 자연계열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모의평가와 그리고 2020학년도 지원 성향 분석 그리고 입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들이 이제 기말고사와 이제 모의평가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대비한 서류를 챙긴다거나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위축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조금은 이제 공부를 좀 다잡으면서 거기에 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벌어진 일이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될 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장마도 오고 그리고 날도 상당히 더워질 텐데 건강에 유의하면서 남은 기간 잘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1:1 입시 컨설팅, 수시 대비 1:1 입시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첨삭, 그리고 1:1 모의 면접,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